오늘은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제가 이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업장 소멸 강의할 때 무심의 카르마라고 있다. 무심은 수행의 절대 경지 같은데 무심과 무심의 카르마는 다른 거라고 짐작은 되는데 차이를 알고 싶다. 어찌 보면 속세와 인연을 끊고 출가하는 것도 무심의 카르마를 짓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무심의 카르마를 무슨 절대적인 무심이 말한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또 어떤 사람이랑 업을 짓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 무관심한 거예요. 무심으로 대하자. 사실은 이렇게 몰라도 절대적인 무심도 들어가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무관심도 있고 명상을 통해서 무관심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무심을 썼건 그런 우리가 에고의 무관심을 썼건 거기엔 이미 의도가 들어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업을 짓지 말자 하는 식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또 다른 하나의 카르마를 짓는. 여러분 이 명상 자체는 카르마를 안 짓는다고 하지만요. 순수 명상 상태에 있는 거는 우리가 그 명상을 언제 쓰느냐는 카르마입니다. 다. 사람이 여기 죽어가는데요. 멸진정에나 들어가 보자 하고 쏙 들어가 버리면 그 행위 자체는 다 카르마죠. 지금 누가 죽어가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명상에 들어가 버렸다. 그럼 참나가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 쓴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쓴 거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무심이건 상대적인 무심이건 간에 그런 무심을 통해서 내가 카르마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덤비지 마시고, 현상계는 현상계의 공식이 있으니까 현상계에서 결국에 우리가 선한 카르마를 지었을 때만 그 카르마가 결국은 극복되고 해결된다는 거. 또 이런 거 있어요. 절대적인 무심으로 모든 카르마를 지운다 하는 거. 즉 몰라만 잘하고 있으면 모든 업보가 녹는다는 거. 근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거 하고 계시는 동안 또 새로운 업보가 생길 거예요. 세상 자기 양심의 소리를 안 듣고 억지로 계속해서 무심을 고집함으로써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그 카르마마저 또 새로운 카르마가 생기지 기존 카르마가 지워지는 건 아닐 거다. 기존 카르마가 지워진다는 측면에서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무의식에서 업보가 올라올 때요. 여러분이 무심할 수 있으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 카르마가 이제 약해집니다. 조금씩. 올라올 때 무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안에서 올라오는 이 카르마들, 이 욕망들, 카르마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분의 번뇌와 망상들, 욕망들이 올라올 때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무심할 수 있는지 요건 되게 중요한데요. 어떤 관계에 대해서 무심함으로써 우리가 그 무심한 것만으로 우리가 극복했다고 하시면 안 되고 무심함이나 몰라라는 건요. 제가 몰라를 언제 씁니까? 진통제로. 치료제가 아니죠. 무심함으로써 자기가 기존의 카르마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 데 쓰시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되죠? 양심으로 푸셔야죠. 그 다음 게 빠지고 앞에 무심해서 끝나버리면은 무심한 것만으로 나는 모든 카르마를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카르마가 일어날 때 카르마가 없는 자리로 도망가 보신 거죠. 그 다음 거기서 힘을 길러서 다시 나와서 카르마를 잘 푸는 것까지 가야 깔끔하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일반적인 상대적인 무관심이건 간에 절대적인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건 간에 그것만으로 카르마를 풀었다고 하지는 마시라. 다만 카르마가 올라올 때 절대적인 무심을 성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초연한 시각을 갖고 카르마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카르마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는 주니까 대신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힘을 얻었으면 가서 자기의 어떤 못된 버릇이나 습관을 고치셔야죠. 또 타인과의 잘못된 관계도 푸셔야죠. 타인과 관계가 나를 열받게 할 때 무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풀렸다고 하지 마시고 무심을 유지하신 다음에 거기서 이 상황을 다시 육바라밀의 눈으로 꿰뚫어 보고 풀어보시라는 거죠. 다. 저는 그래서 항상 무심, 아무튼 어떤 무심이건 무심으로 카르마를
다 극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마시자 하는 거죠. 카르마는 현상계에 꼬인 건 현상계에서 풀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물이 얼어붙었는데 무심하다고 갑자기 물이 녹습니까? 온도를 높여줘야 녹지. 그러니까 현상계는 현상계의 원인이 있어야 현상계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심한 거는 내가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정신력을 확보했다는 정도지, 예, 아니면 그 문제에서 도피하고 싶다는 마음이거나, 그래서 그것만으로 극복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심을 빨리빨리 하면요, 이 몰라를 빨리빨리 잘 하시면요, 카르마도 잘 푸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몰라하고 지금 어떤 카르마가 발생했어요. 너무 끔찍해요. 너무 싫어요. 그런데 몰라하고 무심으로 내려놓은 뒤에 초연한 눈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또 애정어린 안목으로 상황을 풀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랑 인간관계가 최악이다. 생각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몰라 괜찮아 하고 한 5분 있으면서 그 아이는 무슨 마음일까? 그 친구는 무슨 마음일까? 그 친구는 나한테 왜 그런 걸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육바라밀을 적용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분명히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답이 나와요. 그걸 적용했을 때 카르마가 풀리는 거지. 몰라만으로 버텨버리시면 앞으로 내 인생에서 걔는 신경 이제 안 써버리겠다.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하겠다. 이건 일시적인 방편인데도요, 그걸로 풀었다고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업을 카르마를 지음으로써 기존 카르마에 이제 뭔가 하나씩 보태가는 거죠.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그래서 일단 요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마하가섭 얘기인데요. 부처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 있는데 연꽃을 들어 보이니까 마하가섭이 미소를 지었다는 거, 여마미소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흔히 속수에서 연꽃처럼 물들지 말고 선하게 살아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맞는 해석인가요? 이거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화두라 그래서 부처님이 꽃을 드니까 가섭이 웃었다 그래서 이거를 화두로 어떻게든 이신전심 어떤 참나 깨달음을 서로 이렇게 확인한 그런 내용으로 많이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그렇게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원 의도를 한번 추적해 보자면요, 원 의도까지 가보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 초기 경전에는 이런 게 안 나와요. 마하가섭. 그럼 이게 뒤에 만들어진 경전들에 나와요. 근데 뒤에 만들어진 경전들에서 마하가섭을 중시하는 뭔가 몇 개의 이야기들이 더 보태져요, 뒤에. 초기경에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마하가섭이 안 오니까 관이 안 움직였다 이렇게 해서, 아무튼 마하가섭이 오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 화장을 하고 그러는데, 장례를 지내는데 부처님 발이 보였다 뭐 이런 느낌 정도, 별 큰 느낌이 아니었는데, 그게 그 뒤에 불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냐면, 마하가섭이 이제 오니까 안 움직이다가 관이 부처님 발이 탁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상징적인 사건으로 변해요. 이런 거는요, 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쓴 겁니다. 그 전에 그냥 마하가섭 원래 초기경에 나온 이야기에는 그런 식의 심각한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런 것도요, 이 연꽃이 아니라 하늘에서 꽃비가 확 내려요. 그때 이제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읽은 거는 꽃비가 내리는데 부처님이 꽃 하나를 탁 잡아가지고 딱 드니까 마하가섭이 보고 웃어요. 요런 이야기들은요,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화두로 풀 이야기가 아니고, 후대에 왜 그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는지까지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북방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해집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중요한 얘기들이 아니고 아예 이런 스토리가 별로 없죠. 근데 북방불교 오면 되게 중요해지는 게, 마하가섭한테 석가모니가 법을 전수한 세 자리 해가지고 3처에 세 곳에서 그걸 전수했다고. 첫째가 마하가섭이 왔을 때 자기 옆자리 내주면서 앉아라고 한 거, 자리 내준 거 하나. 두 번째 그 꽃 들어서 이렇게 보여준 거, 여마미소. 세 번째가 발바닥 보여준 거, 발 2개 보여준 거. 요게 세 자리에서 마하가섭한테 도를 전했다 해서, 북방불교에서는 또 그걸 뭐로 써먹냐면, 이제 화두 일종의 또 이렇게 도를 전한, 의발을 전수하고 신법을 전수해준
핵심적인 사건으로 그걸 얘기해 주는데 선불교에서 주로 얘기하는데 그럼 너무 그거는 이제 선문답식으로 풀려요. 근데 북방불교에서 아무튼 요 세 가지 이야기가 중요시 됐다는 거는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뭐로 보이냐면요. 이게 그러니까 마하가섭을 어떤 그 후대에 나온다는 또 다른 부처로 보는 거예요. 미륵 같은 존재로 본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봐야 이 이야기들이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강조됐는지 그 전에 강조되지 않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강조되는지를 보면요. 그 초기경에서는 마하가섭이랑 미륵 관계가 석가모니가 마하가섭은요 열반에 못 들었어요. 열반에 들지 말라고 그러고 계족산이라고 닭발산이라는 건데 아무튼 한문이 그렇고 계족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산속에 그대로 들어가서 선정 상태로 있어요. 마하가섭은 그래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면 석가모니가 미륵한테 의발전수를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미륵이 나왔을 때 오다고 이제 그걸 바루를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럼 누가 살아있다가 줘야 되잖아요. 그걸 마하가섭이 맡아서 그걸 들고 들어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륵이 와서 나중에 미륵이 태어나서 미륵이 계족산 앞에 가서 딱 서면은 산이 쫙 열리면서 가섭이 의발을 전수해주고 가섭은 자기 할 일을 마친다. 요게 초기경 팔리경부터 있어요. 팔리경부터. 미륵 얘기는요. 초기경부터 나옵니다. 미륵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건데 그러니까 마하가섭이 뭔가 미륵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후대에 제가 볼 땐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요 꽃은요. 우담바라를 상징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꽃. 그러니까 3000년에 한 번씩 핀다는 꽃이 사실은 꽃 피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부처를 상징해요. 너가 3000년 뒤에 부처가 된다 하는 너가 우담바라, 너가 꽃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니까 가섭이 거기에 자신도 안다는 걸 반응한 느낌이고요. 발을 보여줬다는 거는 석가모니는 좌불이라 앉아 계시는데 미륵은 다 서 있습니다. 미륵 상들 보시면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서 있어요. 대부분 서 있어요. 방가사유상에서 아주 앉아 있지 않아요. 미륵은. 왜 그러냐면 그 미륵은 의관을 다 정지하고 앉아 있고 임금들 쓰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미륵은 되게 현실적이고 실천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발을 보여준 거는 너가 발로 직접 다 실천할 거다 진리를. 본인은 앉아서 했지만 너는 서서 할 거다 하는. 요게 좌불, 미륵을 행불이라고 그러거든요. 뭔가 그런 식 사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초기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가섭에 대해서 그런 묘사가 없는데 뒤에 가서 보태진 거니까 가섭한테 뭔가 그런 걸 더 기대한 내용이죠. 뭐 깨달음을 이렇게 석가모니 옆자리에 앉으라는 것도 깨달음이 거의 동등하다는 얘기를 표현한 거고 좀 다른 상징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것도 이 단순히 연꽃처럼 물들지 마라 뭐 이런 흔한 얘기를 할 지금 대상이 아니고요. 가섭한테는 신기한 지금 뭔가 신기한 가섭한테만 특별히 전수된 뭔가가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런 내용은 누구나 다 제자들이면 다 들을 내용인데 가섭한테만 특별히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석가모니랑 가섭끼리만 둘이만 아는 내용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네, 어떤 교수님이 직접 쓰신 이제 공자와 철학이라는 네. 책을 주셔가지고 예. 봤는데 예. 그분이 지금 주장하시는 게 그 서양의 그 칸트, 뭐 데카르트 이런 예. 분들의 그 합리적인 그거를 예. 잘못됐다.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말들이 예. 다 잘못됐고 예. 그 공자님이 말씀하신 철저한 경험론 예. 그것만이 답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고 이게 학당 강의 들으셨으면 중심을 잡으실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닌데 공자 철학이랑 철학이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이거는
두 개를 쪼개서 보시려는 그게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경험론이라고 해서 뭔가 그런 걸로 오해하시는 것, 그런 서양식 합리주의랑 뭔가 배척점에 있는 경험주의로 동양 철학을 설명하려고 하면요. 동양 철학은 그러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면 철학이어야 되는데, 어디보다 이렇게 다 합리적으로 연구한 철학이죠. 중용에 보면 공부법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용의 공부법이 이게 데카르트의 합리성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명함이에요. 내 안에서 자명함을 끌어내는. 그래서 데카르트가 연구한 게 4단계 사고 규칙이 있어요. 나는 뭐든지 이렇게 사고하겠다.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직면하면요. 문제를 쪼개요. 그래서 문제를 쪼갠 다음에 쪼개서 자명한 거를 다 확인해서 자명한 거를 다시 이제 모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쪼갠 다음에 자명함을 다 확인하고 자명한 걸 다시 모아서 합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철학을 하는데, 이게 우리 그 중용에서 박학 그러죠. 박학, 논리 배우고 신문, 그죠? 예. 박학신문, 신사, 신중히 생각하고. 그럼 이거요, 명쾌하게 변론하고, 그 다음 독실히 행하라. 그러니까 이게 동양 철학에서 실천하라는 게 많으니까, 이 사람들은 실천을 자꾸 실천 통해서, 이성으로 안 따지고 실천 통해서 뭘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용에 나오는 무조건 성인이 되는 비법을요, 중용에서 두 개로 정해요. 처음에 명선, 선을 정확히 밝게 알고, 성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한 걸 온몸으로 실천해라. 그러니까 왜 동양 철학에서는 실천하라는 걸 강조하냐면요, 이미 너 따져서 알 거 다 알지 않냐 이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거 먼저 실천하고, 그 다음 또 그걸 바탕으로 아는 것을 실천하고 나면 더 알아지겠죠. 더 합리적이 되겠죠. 그걸 또 실천하고 또 실천. 그러니까 이게 동양 철학은요, 실천적인 실전적인 팁을 많이 준 거지 방법론이 다른 게 아니라, 서양은 뭘 더 강조했느냐는 느낌은 다를 수 있어요. 서양은 명선, 선이 뭔지 정확히 아는 거, 파는 거를 강조했다면, 동양은 실천하는 걸 강조했다. 그러면 이걸 다르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파야 실천하고 실천해야 또 팔 거리가 생겨요. 이런 거죠. 과학자가 가설만 계속 세우고 있어요. 이론만, 논문만 계속 써요. 실험해봤습니까? 아직 실험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뻔한 거죠. 실험을 해봐야 한 단계 더 진보된 연구를 할 텐데, 실험을 안 해보고 이론만 연구하고 있어도 말이 안 되고, 이론을 연구 안 하고 실험만 한다는 것도 웃겨요. 뭘 실험하실 건데요? 뭘 실천할 건데요? 뭘 경험할 건데요?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니까 이 두 개를 풀어서 해준 게 명선을 4개로 풀어줍니다. 명선을 더 강조하잖아요. 성신보다. 보세요. 성신은 조항이 한 조항이에요. 독행 열심히 실천해라. 그럼 선을 밝히라는 건요, 4단계나 얘기해 줍니다. 먼저 정보를 널리 구한 다음에 치밀하게 질문해 본 다음에 그걸 신중히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엮어, 자명한 걸 엮어서 명변, 자명한 거를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서 결단을 내린 다음에 실천해라. 앞에 내용은 다 뭔데요. 이래서 실천한 뒤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작게 쪼개서 하나하나 자명한 걸, 이 쪼갠 걸 가지고 하나하나 자명한 걸 따져서 다시 그거를 통합하는 거. 요 작업이요, 박학신문 신사 명변이랑 똑같아요. 하는 게. 그래서 신중히 생각하고 명쾌하게 결론을 내려라. 치밀하게 따져봐라. 정보를 널리 구해봐라. 서양 철학도 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양 철학자들이 연구한 정보를 널리 구하고, 그 정보가 과연 합리적인지 자명한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고, 그리고 가장 논리적으로 그거를 자명한 것들을 논리적으로 엮는 작업,
신중히 생각한다는 게 끝없이 생각해보고 그래서 밝게 결론을 딱 내려서 그걸 가지고 실천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앞에만 강조하다 보면 자꾸 따지고만 있지 실천까지 안 갈 수가 있죠. 그걸 경계해서 동양 철학에서 실천하라. 이미 당신 알고 있는 것 꽤 많다. 그것부터 먼저 실천하면서 분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방법론이 다른 게 아니라 방법론에서 어디를 더 강조하느냐가 다른 거지. 그걸 동서양 다르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방법론이 서양 철학에 이거 말고 다른 방법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 철학도 공부하는 법.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시려면 서양 철학은 이 앞부분에서 너무 공력을 쓰고 실천을 잘 안 해서 실천을 통해 검증하려는 작업이 부족해서 이론으로만 자꾸 지금 흐르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하시면 이해하겠는데 이걸 전혀 다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공부한 것처럼 얘기해 버리시면 듣는 분들이 그럼 또 이제 칸트나 서양 철학은 다 잘못됐다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칸트나 데카르트가 만들어 놓은 그런 학문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명의 초석을 이룬 겁니다. 그때 만든 과학 이론, 과학의 근거들도요. 데카르트가 모든 과학의 초석도 다 데카르트가 놨고 후배뻘 되는 라이프니츠가 연구해놓은 합리론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과학이 문명이 다 돌아가요. 미적분이니 그것도 다 라이프니츠가 지금 이진법이니 이런 것도 다 라이프니츠가 연구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고요. 뉴턴이 개발한 미적분 거의 동시에 개발했어요. 신기하죠? 자연의 이 신기한 힘인데요. 그 시대에 그게 필요할 때가 되니까 두 명한테 영감이 간 거예요. 뉴턴은 뉴턴대로, 라이프니츠는 라이프니츠대로 개발해버린 거예요. 미적분 하는 법을 찾아낸 거예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당시에 둘이 붙는데 뉴턴은 아주 그냥 당시 최고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존재고 라이프니츠는 힘이 없으니까 당시에는 뉴턴이 더 먼저 한 걸로 공식이 인정되고 라이프니츠는 아주 분해서 이제 죽었는데 요즘은 보면 라이프니츠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미적분은.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결국은 또 실제 또 영향력은 라이프니츠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요. 여러분 X, Y 좌표 잡고 하는 거 다 데카르트가 만든 거예요. 이 철학자들이 과학을요. 그때는 철학자, 과학자 구분이 없어요. 다 하나를 연구하는 거예요. 로고스. 우주의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학과 철학을 같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철학이 되고 현상을 설명하면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연구하는 중에 현상을 설명하는 아이디어들이 막 나오죠. 그럼 그게 그대로 과학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연구한 이론들이 또 과학의 초석이. 그래서 그 문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이 합리적인 거 안 돼, 경험적이어야 돼, 뭐 이런 거는요 좀 뭔가 좀 그건 아니고요. 그럼 동양은 안 그랬냐? 동양도 합리적인 것들이 동양 문명을 지배하고 조선시대 그 최고의 또 과학 수준을 이루게 해줬던 것도 동양의 합리성이죠. 이게 부품에 한 채 오차만 있어도요, 물건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합리성 없이 어떤 문명이 설 수가 없습니다. 자명한 걸 따지지 않고. 경험론만 가지고, 실험만 가지고 돌아가나요? 치밀한 이론이 있어야지 그게 굴러가요. 세종 때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했으면 그게 당시에 뭐 물시계도 돌리고 뭐도 돌리고 남북 그때 천문 혼천이 하나 만들 때도 얼마 복잡한데요. 중국에도 이미 당시 원나라 때 혼천이라고 지금 저희 학장에도 있죠. 이렇게 선기옥형이라고 지구랑 하늘의 그거를 구조를 딱 뼈대로 만들어 놓은 건데 요게 만들어지려면요. 북극 고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맨 위에 꼭대기가 북극을 정확하게 향하게 해야 별자리가 정확히 측정되거든요. 그럼 그 짓을 하려면 서울에서 정확하게 서울의 북극 고도를 알아내야 돼요. 중국 거 알아내봤자 우리 거랑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세종 때 한 작업이 먼저 첫째, 우리 서울에서 북극을 그 고도를 정확히 잡는 법부터 해서 다른 천문 기구부터 먼저 만들어서 그걸 다 잰 다음에 마지막에 성기옥형을 만들.
거기 이 1도의 오차만 있어도 안 맞아요. 그래서 중국 거랑 안 맞으니까 우리만의 것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작업을 끝없이 해요. 중국의 음하고 다른 우리만의 음을 세종 때 다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게 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유교가 했죠. 유교 학문의 또 정밀성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교도 막 욕만 하시면 안 되는 게 가장 우리 그 정치 제일 멋지게 했을 세종도 유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못한 사람도 유교 탓을 할 수도 있지만 아주 제일 정치 잘했다는 것도 유교 문화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잘 취해 쓰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거 뭐 경험적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 경험을 올바른 이론, 자명한 이론으로 인도하지 못하면요. 그 경험만 강조하다가는요. 진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화를 중시하자는 게 설명에도 맞고 원래의 모습에도 맞으니까 너무 차별하지 마시고 자꾸 동서양 가르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서양 철학자들한테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요. 동양은 뭐 서양은 모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서양 철학자들한테 배운 게 참 많은데 그건 제가 얘기해요. 고수는 동양 쪽에 많다는 거. 서양 철학자들을 보면요. 근대 와서는요. 예전에는 안 그래요. 예전에 보면 서양 철학에도 고수가 많은데 신기하게 근대로 오면요. 칸트, 헤겔이 유명한 사람들은 많은데요. 왜 그러면 그 사람 이론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배우면 되지 않나요? 그 옛날 성인들 말씀은 우리가 너는 전 세계 같이 배워도 되잖아요. 그러면 칸트, 헤겔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같이 그렇게 연구하면은 인류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뭐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뭔가 자명하게 파려면 끝까지 자명하게 파야 되는데 자명하지 못한 부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선뜻 못 권하는 게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보라고. 그런데 근대 철학자들이 엄청난 아이디어는 갖고 있으면서 한 명 한 명이요. 기발한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요. 진리에 자명한 뭔가 특이한 건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게 합쳐야 되는데 서로 다 자기 것만 옳다고 하면서 싸우면서 못 합치고 있어요. 현대 철학자들의 주장들을 보면. 그게 서양 철학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잘못되고 있는 부분. 진리는 그렇게 한 토막들이 아닌데 한 토막씩만 쥐고 있으니 그걸 가지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럼 일종의 욕심이거든요. 그걸 합쳐서 진리를 찾아내야 되는데 요건 내 거야, 내 주장이야 하는 그것만 그런 게 좀 아쉬워서 그러는 거지. 서양 고대에도 다 이 철학자들은 다 똑같이 우주의 진리를 꿰뚫어 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학당에서 제가 배운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이 30년 연구를 한 거를 모독했다고 엄청난 화를 내시고 완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힘들어요. 그 학자의 또 본인은 그게 자기를 그런 이론과 동일시하시면 안 되는데 좀 그럴 일이죠. 근데 저는 그렇게 내가 고집 부리고 30년 아니라 100년을 연구했다 하더라도 고집 부릴 게 아니라 공자님의 그 말씀을 저는 좀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거. 진짜 진리 알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진리가 알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세워놓은 그 진리 말고요. 진짜 진리. 진짜 우주는 어땠을까? 진짜 공자는 어땠을까? 그게 더 궁금하시면 깨고 나오실 거고요. 아유, 그거 궁금한 거보다 내 거 깨지는 게 더 난 싫다 그러면 안 나오시겠죠. 그래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무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분들 심기를 많이 건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가나선을 건들지 마라. 뭐. 그분은 그게 깨지는 게 또 싫은 거죠. 어떤 분은 가나선은 건들지 마라. 다른 건 다 완벽한데 가나선 얘기만 하지 마라. 거기서는 또
갑자기 다른 거 얘기할 때는 공정하시다가도 그런 얘기할 때는 확 틀어지고 또 어떤 분 다른 거 다 완벽한데 성경만은 건들지 마라. 그게 건드려지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자기를 지금 자기의 이론과 자기가 세운 편견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계시니까 편견이 깨지는 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실은 깨지면 시원한 건데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 그 암이 걸렸다면 암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암이 치료받을 때 내가 상처 입는다고. 치료받으면 시원한 건데 여기 떨어져 나가면 그 병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으면서 애지중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 거야. 내 암이 제일 커. 뭐 이런. 에고는 그렇게도 놀아요. 내게 제일 커. 근데 누군가 이걸 공격하면은 사실은 이게 공격당하면요. 그걸 조금만 감수해내고 받아들이고 나면 치료가 일어나고 진리가 발견될 텐데 그동안 못 보던 진리가 보일 텐데 그리고 본인께 진리 맞다면 깨지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어떤 상에 빠져가지고 혹시 진리가 이제 보이는데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나름대로요. 그래도 여러 공정하게 보려고 꽤 노력해 봤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셔서 손해볼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내 거가 있더라도요. 내 거를 바로 깨시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좀 내려놓고 제 얘기가 맞다면 하고 한번 들어봐 주시고 하루라도 그 다음날 욕하시더라도 하루라도 좀 그렇게 시간을 좀 내서 저를 이해해 주려고 해 주시면 제가 그래도 분명히 공을 들인 게 있어서요. 손해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고 다시 본인 거 하더라도요. 뭔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시면 나셨지. 예. 뭐 그걸 본인 고생하신 거를 뭐 이렇게 무시하려고 이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 진리 알고 그 30년 고생하셨으면 그 고생한 거 결론이 진리여야지. 30년 한 거 애지중지 한다고요.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그 사람 가고 나면 그 이론이 남아 있을까요? 진리 아닌 건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살아서 조금이라도 진리를 파는 게 중요하지 내가 해놓은 막 그 작품들에 취해 계신다고 해서요. 그게 후대까지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고요. 지금 세상에서 철학자네 하는 분들 가시고 100년 뒤에 그분들만의 철학이 뭔가 세상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또 일깨우고 할 만한 그런 철학자가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어려워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본인 기분에는 막 내가 지금 우주를 다 푸는 것 같으실 수 있겠지만 데카르트는 왜 역지사지 안 해주고 공자만 역지사지 해주는 역지사지가 인간이 역지사지를 못해서가 아니라 꼬맹이도 다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요. 진짜 교육은 이런 거다라는 걸 실감해요. 교육은요. 그 아이 안에 퍼펙트하게 있는 신성을요. 드러내 주는 것 뿐이에요. 다른 거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아이한테요. 신성이 현현에 있어요. 뭐 할 때요? 이니에지 드러낼 때 보시면 알아요. 육바라밀 나올 때 보시면 알아요. 애가 조건 없이 나누려고 할 때, 조건 없이 남을 공감해 줄 때, 스스로를 뭐 작은 거 하나라도 스스로 절제하려고 할 때, 남 눈치 봐서 조심할 때, 그렇죠? 자명한 거 추구하려고 할 때 아이가 상황을요 정확히 봅니다. 꼬맹이들도 이렇게 해서 뭐가 더 사리에 맞는지 그거 찾아내고자 하는 거. 그거요 살아서 이렇게 뭐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나 그걸 직시할 수 있는 분이 가장 뛰어난 부모실 겁니다. 뛰어난 교육자죠 사실은. 아이건 사실은 어른들한테도 똑같아요. 이 인간의 에고는요 나이에 따라 표현하는 역량이 또 다르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그 신성이 제약당해 있어요 사실. 그 나이 때 표현이 안 돼요. 뇌가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 그 신성이 그 에고의 현재 조건 때문에 어떻게 제약돼 있구나까지 봐주셔야 돼요. 그걸 느끼셔야 이제 올바른 교육 방법이 나와요. 이게 성인들이 이제 4대 성인들이 다른 사람들 지도할 때도 똑같다고요. 그 안에 있는 신성을 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신성이
나이에 의해서건 어떤 시대적 제약에 의해서건 아무튼 정보나 어떤 정보를 처리하거나 그런 경험에 부족한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겠죠. 그 제약들 속에서 신성이 제대로 못 꽃피우고 있는 걸 보는 거라고요. 그것만 드러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성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게 아주 최고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뭐든지. 우리 안에는 신성이 있고 그걸 꼭 피우기만 하면. 우리부터도 그래요. 본인도 본인 것부터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양심 분석하셔야 되는 게 내 안에 나 이상의 그 신성이 작용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어떤 제약 때문에 방해받는지도 아셔야 돼요. 나의 편견, 나의 욕심, 나의 두려움. 또 뭐냐면 또 그 나이가 어리다 보면요. 뇌가 아직 여물지 않아서 일어나는 게 있어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안 되는. 즉 그것도 아이면 아이고 어른이면 어른대로 그걸 좀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육신의 제약 때문에 뭔가 또 안 되는 게 있겠죠. 몸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뭔가 내가 마음을 여유롭게 못 쓰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육신의 제약도 받고 있죠, 우리는. 또 시대적 제약이 있어요. 이 시대가 다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 우리도 끌려가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 안에 제약당하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만 살아봤기 때문에 군주제는 이런 거 다른 거 모르죠, 사실은. 추정하는 거지 정확히 살아본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험은요, 이렇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약된 어떤 경험 속에서 신성이 그 안에서 신성을 최대한 구현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 이상의 뭐가 없습니다. 인간의 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뭐 몇십 년 공부했네 막 이러실 게 아니고 그렇게 한 게 오히려 나한테 되게 더 제약이 왔을 수도 있어요. 신성을 바르게 표현하는데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한 게 저 제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걸 내려놓고 순수한 내 안에 있는 신성의 힘을 키우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더 나아져요. 상태가 더 나아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하는 거, 한 거에만 심취하시면요, 이게 오히려 참나가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나는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퍼펙트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라 괜찮아서 마음을 순수하게 비울수록 안에서 힘이 강해지는 그거란 말이죠. 내가 가르쳐서, 내가 참나를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만들어야지, 뭐, 이런 참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 의미도 없죠. 결국 여러분의 어떤 편견이 만들어낸 어떤 그건 허상이에요. 그런 식의 참나는. 그러니까 나 몇 년 했어. 뭐 했어. 이게 다 의미 없습니다. 나 몇 년 수련했어도 다 의미 없어요. 참나가 몇 년 수련했다고 더 나아지고 뭐 안 했다고 참나 자체만 가지고 얘기할 때요. 어두워지고 할 물건이 아니에요. 늘 우리 안에서는 퍼펙트한데 에고가 어두워서 다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고 속에, 에고의 그런 제약 속에서 참나가 제약당해가지고 밖으로 못 드러나는 일이 없게만 자꾸 여러분 안에서 조금이라도 순수한 게 올라오면요. 이니에지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더 공감해 주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남에 대해서. 하기 싫더라도. 하기 싫다는 건 에고 마음 아닙니까? 귀찮다. 남 내가 뭐하러 역지사지 해주느냐.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하는 게 그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미묘한 그 찜찜함이 참나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걸 한번 해주시고 남한테 부당한 피해 안 되게 해주시고 자명하게 옳은 거는 옳다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나면요. 여러분이 마음이 변해 있어요. 참나가 여러분 안에 신성이 드러남으로써 여러분 마음이 변해 있잖아요. 그렇게 살짝 여러분 마음 바꿔놓는 게 이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최고의 어떤 카르마 경영법이자 인생 경영법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계속 경영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래요. 안 그러면 딱 굳어버려가지고 본인이 한 거에만 취해가지고 참나의 소리는 못 듣는 존재가 돼버리면요. 재미가 없어진. 그럼 남들이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못 해요. 나의 편견 깰 생각하지 마. 내가 이거 공들여서 만든 거야. 나의 아집 깨려고 하지 마. 하면은
에고의 울부짖음밖에 안 돼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요, 어떤 지적을 했을 때도요, 나이가 많으신데도 당신 말이 더 자명한 것 같소라고 이렇게 흔쾌히 인정하는 사람, 그 안에서 신성이 더 드러나고 있지, 내 거 깨지 마라고 울부짖는 사람한테서 신성이 더 보이지가 않죠. 이게 뭐죠? 소탐대실인 거죠. 작은 거 탐하다 큰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애지중지, 그럼 살았을 땐 남들이 아유 대단하십니다 해주겠지만요, 그분 가고 나면 그거 싹 사라지고 없어져요. 왔던 흔적 싹 사라지고 없어져요. 정말 허무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보여준 신성한 거를 얼마나 이분이 표현했냐에 따라서 그분이 신성한 걸 많이 표현하고 남기고 갔다면 그건 오래 가겠죠.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성한 걸 많이 남기시고 표현하시고 하시라. 말을 좀 남기더라도 순수한 양심의 말에서 나오는 말을 많이 남겨놓으시고 그런 말을 많이 하시고 실제 표현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들 기억 속에도 그게 좋게 기억되고 간 뒤에도 보살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간 뒤에도요. 저만 해도 지금 제가 가도 제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그 분신들이 있기 때문에 카르마를 계속 짓게 되겠죠, 제가 간다고 카르마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회를 인정 안 할 수 없는 게 카르마는 계속 이어져요. 제가 여기서 육체로 안 보인다고 카르마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인과 속에서 나만 싹 빠질 수가 없다고요, 사실은. 도망갈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요, 우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신 그 카르마, 이번 생에서 하신 카르마만 가지고 있기에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을 남들한테 주셨습니까? 그게 어떻게 갑자기 사라집니까, 우주에서? 이 영향 속에서 여러분한테 또 영향이 오게 될 거고, 여러분도 또 영향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육신은 안 보이더라도 혼으로서 또 계속 우리는 우주에서 이 인과를 풀어야 돼요. 계속해서 인과를 짓고 또 그걸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이면 풀려고 노력하는 어떤 이런 삶이 우리를 또 인도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빨리 눈치를 채고 지혜롭게 이 인생의 결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신성이 다 퍼펙트하니까 드러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몰라 괜찮으시면요, 뭘 드러내야 될지가 잘 보여요, 안에서. 신성이 알아서 활성화돼요. 신성을 뭐 우리가 가르칠 존재가 아니에요. 배워야 할 존재지. 우리 안에 있는 양심한테는요, 여러분이 배우셔야지, 양심을 가르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배우셔야지, 양심한테. 순수한 마음에서 양심 분석만 해보시면요, 안에서 선명하게 들리는 그 자명한 소리가 뭘 지향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그거를 되도록 실현하려고 노력하시는 중에 그게 진짜 수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앉아 계시서 따지고 계시기만 해서는 안 되죠. 실천을 해야 또 그게 수행이 완성이 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